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둘이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이혼녀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몇 년의 기간은 그다지 기쁜 추억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삶에 찌들었거나 엄청 불행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특별한 추억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이혼 당시의 충격이 컸을 뿐이니까요. 생각해보면 좋은 일도 있었죠. 결혼한다는 것도 기쁜 일이었고 아이를 낳게 된 것도 기쁜 일이었죠.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딸아이가 태어난 순간을 선택할 거예요. 그만큼 제게 딸아이는 특별하거든요. 그런 아이를 힘들게 한 건 다름 아닌 남편과 저 두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된 건 아주 작은 계기 때문이었어요. 생선살을 발라주는 걸 보면서 결혼해야지 느꼈거든요. 우리 집 분위기가 워낙 가부장적이라서 결혼은 항상 다정한 남자와 해야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다정함에 유통기한이 있고 다른 사람에 쉽게 향할 줄 알았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결혼할 때는 그래도 즐거웠어요. 저희는 다른 커플들과는 다르게 집 때문에 고생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시모 이름으로 된 두 채의 아파트 중 하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까요. 당시 시댁에는 시모 혼자 계셨어요. 시부는 결혼 전 돌아가셨고 그 이후 시모가 시부의 모든 재산을 받았거든요. 시부가 살아계실 때 자기 재산은 부인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아마 아들이 시모에게 관심도 두지 않을까봐 걱정하신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두 분이 서로 무척 사랑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시모 덕택에 집에 돈 들일 일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대신에 오랜 간병 생활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시모의 병시중은 제가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에 불평을 말할 뻔뻔함은 제게는 없어요. 집에 세간살이마저 다 도와준 시모를 어떻게 제가 모르는 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모의 병원과 집, 직장을 오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크게 힘들지 않았던 건 이 세 곳이 모두 가까웠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온 건 딸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점점 늦게 들어오는 남편,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물으면 수상할 정도로 말이 많아지는 남편의 반응, 그리고 결정적으로 향수 냄새가 묻은 옷가지와 차에서 귀걸이를 발견했을 때였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저는 추궁할 생각도 못했어요. 아닐 거라는 생각만 했죠. 그 다정한 남편이 설마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울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제게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졌어요. 집에 오는 시간은 더 늦어지고 외박까지 할 무렵에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의 뒤를 캤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어느 대학의 대학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미 30이 넘은 남편과 20대 초반의 여성. 아무리 불륜이라도 이렇게까지 어린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자신과 띠동갑이 넘는 남자를 만나는 상간녀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상간녀부터 만났어요. 물론 상간녀가 저와 만난 이야기를 남편과 할 테지만 상관없었어요. 우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직접 눈앞에 두고 있으니 정말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 순진함과 탱글탱글함을 앞에 두니 구토가 나올 만큼 기분이 역겨웠어요. 학생, 지금 만나는 남자 유부남이에요. 애가 딸린 아빠고. 혹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저한테는 유부남 아니라고 했고 저는 진짜로 싱글인 줄 알고 만난 거예요. 제 또래는 너무 어린애 같아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듯 제 앞에서 말하는 상간녀를 보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제 유부남이란 걸 알았으니까 더 이상 남편 만나지 마세요. 저 지금 이 대화 녹음 중이고 나중에 혹시라도 두 사람 다시 만날 경우에는 이혼 서류에 제출할 생각이거든요. 아시겠죠? 솔직히 제가 모르고 그랬다는 거니까 제가 사과할게요. 그런데 저도 피해자이긴 하거든요.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왜 제가 이런 취급 당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요. 안 만나면 이런 취급 당할 이유도 없죠. 설마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날 생각이에요? 그건 아니죠. 저도 유부남 만나고 이런 건 좀... 저는 그렇게 상간녀와의 대화를 끝냈어요. 알려줬으니 다시 만나지는 않겠죠.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이 녹음 파일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상간녀를 만나고 나니 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필요한 거 있다고 좀 사오라고요. 그 덕분에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시모는 고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전화기가 울려 황급히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 전화하길래 상간녀가 연락했구나 싶었죠. 여보세요? 당신 미쳤어? 왜 애를 찾아가서 그 난리를 피운 거야? 당신 지금 나한테 그런 말밖에 못해? 최소한 미안하다, 면목 없다 이 단어가 나와야지. 아니,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 애랑은 그냥 잠깐 만난 거야. 잠깐 만난 애한테 찾아가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나한테 먼저 말했으면 내가 알아서 끊었을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지금도 봐. 어린 계집한테 빠져서는 헐레벌떡 나한테 전화하는 거.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이니? 당장 내 앞에 달려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바람이 아니라 그냥 잠깐 기분 전환이었어. 같은 얼굴 매일 보고 사는데 잠깐 딴 데 보는 거 정도는 괜찮잖아. 남편 말에 어이가 없는 게 저뿐만은 아니겠죠? 저는 열받아서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은 불륜이 기분 전환이야? 어머님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바람 피울 생각이 들어? 병원에 와본 게 도대체 몇 번이야? 어머님이 당신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변명해야 하는 내 기분을 당신이 알기나 해? 본전도 못 찾을 거면서 저한테 전화와서는 저딴 철없는 소리나 해대는 남편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통화를 뒤로 하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차 싶었어요. 시모가 눈을 뜨고 앉아 계시더군요. 전화 내용을 들었을까봐 걱정되던 차에 시모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재훈이한테 전화해서 내일 병원 오라고 해라.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자 시모가 자기 핸드폰을 찾더라고요. 어머님, 몸도 안 좋은데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그 애한테 문자 보내놓을게요. 결국은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 저와 남편은 병원 앞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외박을 했거든요. 제가 뭐라 말해도 묵묵부답, 화를 내도 짜증을 내도 달래보아도 아무 반응 없는 남편에게 저도 말이 없어졌어요. 시모 병실에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너 애미 놔두고 새파랗게 젊은 년이랑 바람난 게 사실이냐?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고 바람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구나. 네가 만약에 정말 바람이라도 피운 거였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며느리 앞에 얼굴도 못 들 뻔했어. 아들 새끼는 엄마 병원에 쳐넣어놓고는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며느리가 늙은 시무 수발을 다 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와중에 네가 염치도 없이 바람까지 피면 내가 접시물에 코박고 죽는 게 낫겠지. 안 그러냐? 시무의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자기 잘못이 더 다가왔나 봐요. 네가 결백하다니까 아무 문제 없겠구나. 내가 내 명의 아파트 2채 중에 너희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명의 며느리 앞으로 해놨다. 둘이 별 문제 없으면 누구 앞으로 해놔도 문제 없겠지. 그렇지? 그 말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그 아파트를 왜 남한테 줘? 내가 어머니 아들인데. 며느리가 왜 남이야? 이 병원 간호사가 보면 네가 남이야 이놈아. 아니, 수발 들어준 며느리한테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못 주도록 하면 내가 부려먹는 거밖에 더 되겠니? 네가 자주 얼굴 비췄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게다. 너도 바람 안 핀다며. 그럼 누가 집 명의자든 상관없을 거 아니야? 둘이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면 어차피 너일 건데. 그 말에 남편은 또 말을 잃어버렸어요. 맞는 이야기죠. 남편이 외도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부부의 집이니까요. 그래도 어머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네가 그 집 살 때 돈 보태줬어? 그것도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주든 신경 꺼. 나는 나한테 성의를 다한 사람 무시하는 정신 나간 노인네가 아니야. 엄마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어린 년이나 만나고 다니는 네가 더 정신이 나갔지. 내가 경고하는데 바람 피우는 것도 걸리면 나머지한테도 며느리 앞으로 돌려놓을 거니까 알아서 해. 결국 남편이 놀랐는지 시모에게 그러더군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더 이상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냥 놔두세요. 예? 남편이 나가고 저는 시모와 앉아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을 텐데 그냥 명의 주겠다고 협박만 하셨어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너 바람 피우는데 잠깐이라고 생각하니? 절대 아니야. 그거 못 고쳐. 틈만 나면 그런 짓 하려고 생각할 게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간 거야. 걔 아버지가 그랬거든. 나는 시부 수발 들도록 놔두고 자기는 계집질 열심히 했지. 아무리 혼내도 안 들어. 너한테 그 집 준 것도 다 어릴 때 내 생각나서 그래. 다행히도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집을 준 건 아니어서 집 두 채가 남았지만 말이다. 시모 이야기를 들으니 시모도 힘들었겠다 싶겠더라고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들 모습에서 시부의 모습을 봤을 테니 더 엄하게 말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제 명의 아파트 한 채가 생겼고 남편은 그 여자와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는 듯 하더군요.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대화는 거의 단절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시간이 좀만 더 지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 바람으로 끝나고 말았지만요.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남편의 불륜 사건으로부터 몇 개월쯤 지나서였어요. 이상하게 젊은 남자가 제게 연락처를 물어오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착각할 일도 없을 정도로 너무 어린 남자들이라서 신종 사기꾼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락처를 물어올 때 거절을 했더니 더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마음 내키지 않는다 하니 이내 자기 연락처를 주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모아뒀다가 혹시나 이 사람들이 사기꾼은 아닐까 싶어서 SNS 검색도 했었거든요. 별거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끄려다가 상간녀 생각이 나서 그 전에 알아놓은 상간녀 SNS에 들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혹시 지금도 남편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만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보다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상간녀 SNS를 타고 가다 보니 제게 연락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상간녀 친구라는 걸 모두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래간만에 노트북을 열었다가 남편과 상간녀의 카톡 대화 내용 백업된 걸 보게 됐어요. 그 파일을 열기 전까지 저는 아직도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너무 열을 받은 상태였어요. 헤어진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고 가벼운 사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몇 달 동안 저를 속이고 그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눈 내용을 보고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남자를 저한테 계속 보낸 거였어요. 제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며 늙어서 젊은 남자 밝히는 거 정말 징그럽다는 이야기까지. 진짜 보고 나서 눈이 더러워질 만한 글들이 가득한 걸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게다가 두 사람 대화 내용 중에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이혼하면 그 집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며 상간녀가 그 집에서 빨리 살고 싶다고 이야기한 내용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작당 모의를 한 걸 보고 노트북을 부숴버릴 뻔했거든요. 집어던지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재혼할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거였어요. 이렇게 들킬 줄 생각도 못했겠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법인데. 그 대화 내용을 보고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하려다가 일단은 참았어요. 유책 배우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남편을 보니 내가 되갚아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걱정되는 건 단 한 가지, 시모였어요. 제가 이혼하고 나면
시모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건데 고생 많이 하신 분이 말년에 괴롭게 돌아가시게 만드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이혼 결심을 선뜻 내지 못한 상황에서 시모가 사망하게 됐어요. 오랜 지병 그리고 마지막에는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어머님 초상 치르는데도 남편은 그 여자와 전화통화나 하면서 장례에도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아 이제 이혼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모의 사망이 확인되고 시모 명의 아파트 한 채는 남편에게 넘어왔어요. 남편은 제가 아직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선뜻 꺼내지는 못하더군요. 그래서 빌미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저는 평소 왕래가 거의 없었지만 어릴 때 꽤 친하게 지냈던 사촌 오빠에게 연락했어요. 오빠는 오랜만에 연락한 저에게 놀라면서도 웃으며 받아줬어요. 웬일이야? 웬일이긴 요새 어머님 돌아가시고 마음이 좀 헛헛해서. 바람 좀 쐬고 싶은데 남편이 많이 바빠.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우리 애도 같이 데리고 가서 인사도 시키고 싶고. 당연히 괜찮지. 우리 가족도 같이 부를까? 아니 미안한데 오빠만 나와줄 수 있어? 언니까지 있으면 좀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잘 어울려줄게. 와이프한테는 내가 미리 알려두고. 그렇게 저는 유책 배우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사촌 오빠와 재밌는 시간을 즐겼어요. 팔짱도 끼고 같은 차도 타고. 오빠가 왜 이렇게 들러붙냐며 뭐라 할 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남편이 나 유책 배우자 만들려고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 이야기를 안 꺼내서 내가 답답하다고 그랬더니 오빠가 그럼 이게 낫겠다며 머리까지 쓰다듬어 줬거든요. 사진 잘 찍히라고 말이에요. 애하고 같이 노는 마치 가족 같은 모습으로 2번 정도 놀고 나니 남편이 집에 와서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당신 바람 피워? 아니, 그런 일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당신 요새 수상해서 사람 하나 붙였는데 아주 재미있게 놀았더라. 애까지 데리고.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나한테 바람이니 불륜이니 난리를 치더니 자기는 애까지 데리고 더한 짓 하고 있었잖아. 내로남불 뭐 이런 거야? 증거 있어?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증거라는 말에 남편은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사진을 몇 장 꺼내더군요. 바로 사촌 오빠와 찍힌 제 사진이었어요. 이것뿐인 줄 알아? 당신 젊은 남자들 연락처 수집하는 거 다 알아. 바람 피우고 싶으니까 젊은 남자 만나는 거지. 이 남자는 그 와중에 걸린 사람이고. 이럴 줄 알았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더니 세상 조신한 척은 다 하더니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있었네. 저는 남편 말을 한 귀로 흘리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우리 남편이 참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싶어서요. 사진을 딱 보면 우리가 혈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닮은 구석이 그렇게 많은데도 남편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게 더 신기했어요. 말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당신 지금 유책 배우자야. 문제가 있다고.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싹 다 해야 하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지켜주면 다른 건 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준 아파트 그것만 내놓고 가.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역시나 그때 본 대화 내용에서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이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는 이유는 바로 이 집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알겠다는 말 대신 상간녀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니까 나도 한마디 할게. 나도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 데려와. 데려와서 이야기해보자고.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 여자 예전에 나랑 만났을 때 대화 녹음 다 해놨었거든? 솔직히 당신한테는 내가 유책 배우자일지 몰라도 나한테 그 여자는 위자료 청구 대상이야. 유부남인 거 알고 지금까지 만난 거잖아? 그 말에 남편이 잠깐 당황하더라고요. 자기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상간녀를 데려오기 싫어하길래 저는 제 핸드폰으로 상간녀에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했어요.
상간녀는 도착하자마자 아주 당당하게 마치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된 듯 행동하더군요. 아줌마, 왜 절 부르셨어요? 저는 아줌마랑 할 이야기 없어요. 어차피 아줌마랑 오빠랑 이혼할 건데 왜 제가 아줌마랑 이야기해요? 그냥 남편분이랑 하세요. 말끝마다 아줌마 하는 젊은 년을 보니 저도 확 피가 솟구치더군요. 상간녀나, 나도 너랑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어. 단지 이것만 말해주려고. 상간녀나, 너는 우리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내가 헤어지라고 했음에도 맞는 걸 인정하지? 사실 너희만 증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나도 증거 있거든. 증거 이야기에 두 사람이 흠칫 놀라더군요. 자기들은 아주 잘 속였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디에서 들켰을까? 궁금하지 않아? 저희가 들켰든 말든 아줌마는 유책 배우자예요. 바람을 피웠으니까. 그리고 젊은 남자 연락처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할 이야기는 그게 다니? 상간녀나? 뭘 또 바라시는데요? 미안하다, 뭐 그런 말 바라시는 것만 꿈 깨세요. 제가 왜 아줌마한테 미안해요? 솔직히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바뀌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사람은 사라져줘야지. 싫다는 남자한테 뭐하러 매달려요? 쪽팔리게. 나 같으면 그냥 짐 싸서 빨리 나갈 것 같은데 뻔뻔해라.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혼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렸어. 제 말에 순간 두 사람 다 멈칫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이혼을 기다렸다고 하니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당신 이혼하고 싶다고 했지? 이혼해. 나도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이랑 그 상간녀 여전히 만나는 거 알았을 때부터. 근데 이 집은 당신한테 못 줄 것 같은데? 나 당신이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한 거 다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음은 서로 변호사 대동하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상간녀나, 너는 위자료 소송을 준비해놓고 뭐 너한테 유리하진 않겠지. 처음에 내가 너 만났을 때 녹음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녹음한 거 이야기했고 너는 거부 안 했으니까. 그치? 큰일이야. 증거가 차고 넘쳐서. 제 말에 두 사람이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 앞에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그래도 당신이 바람 피운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래, 그것도 잘 이야기해봐. 어떻게 되나. 그 사진 참 잘 찍었네. 나중에 하나 뽑아줘. 가족 사진 저장 좀 해놓게. 제 말에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 우리 가족인데 당신 몰랐어? 딱 봐도 나랑 닮았잖아. 우리 사촌 오빠, 큰아버지 아들. 결혼식도 한번 봤을 텐데 기억 못하겠지. 그럴 수 있어. 나도 당신 가족들 다 기억 못하는데 뭘. 그러니까 민망하게 생각 안 해도 돼. 거짓말로 위기 모면할 생각하지 마요. 가족이면 증거 보여봐요. 바람 피워놓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건 아니죠? 그럼 사촌 오빠 불러서 확인해 볼래? 좋아. 그럼 내일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서 봐. 너희들 눈앞에서 유전자 검사해서 혈연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 테니까. 남편은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혼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더군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시간이 좀 없긴 했거든요. 결국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서 모인 우리는 상간녀가 동영상까지 찍어가며 증거 영상으로 남기면서 가족 확인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서류 받을 집 주소는 우리 집과 남편 회사로 했죠. 그렇게 몇 주 지나고 서류가 나왔는데 당연히 혈연 관계가 입증됐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상간녀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저는 마음이 다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서 남편과 상간녀의 행각을 모조리 털어놨죠. 변호사를 만난 날 저녁에 상간녀와 남편이 집에 왔더군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남자 만나려고 했다는 증거는 있어. 우리는 그걸로 당신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할 거야. 그건 발뺌 못해. 다 증거가 있거든. 그래? 나도 증거 있는데 참 신기하네. 사실 나는 벌써 그 증거도 오늘 변호사한테 제출하고 온 길이야. 무슨 증거인지 알려줄까? 상간녀가 불안한 얼굴을 했어요. 당연하죠. 여태까지 자신들이 한 계획들이 모조리 다 틀어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제가 받은 연락처와 함께
그 연락처의 주인공들이 상간녀의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SNS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나이에 젊은 남자들한테 연락받아서 신종 사기인가 싶어서 찾아봤어. 그런데 그 사람들 사기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고용된 사람들이었나 보더라고. 이런 짓까지 하면서 나랑 이혼하고 싶었어? 그럼 차라리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말했어야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하고 정정당당하게 재산 분할해서 헤어진다는 선택지는 어디다 갖다 버렸어? 진짜 당신들 인간 이하인 거 알기는 해? 결국 참다 폭발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쯤 되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런 소리 안 하더군요. 입에 지퍼라도 달아놓은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폭발해버린 거죠. 유책 배우자 만들어서 내보내면 이 집이 당신 소유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어쩌나? 유책 배우자 만들려고 했던 게 너희고 그런 사실조차도 없는데 말이지. 나는 당신 외박한 사실, 상간녀 만난 거,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 다 용서 못해. 소송하면 당신한테 유리할 줄 알았지? 천만에. 내가 더 유리하거든? 당신은 유책 배우자의 육아 방임까지 했어. 게다가 수발도 나한테 전임시키고 열심히 상간녀 만났지. 그 증거들도 다 있으니까 어디 해봐. 열심히 이혼 소송 해보라고. 그리고 당신 짐 다 싸들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러운 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 말에 남편은 멍하니 있는데 상간녀가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아줌마, 이 집 당신 거라고 사람 함부로 내보내면 안 되죠. 아직까지 두 사람 부부 사이인데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너만 나가던가. 오래 상간녀라고 위안답시고 달려들기는. 안 나가면 신고할 거야? 제가 왜 나가요? 오빠랑 같이 있을 거예요. 아줌마가 뭔데 날대로 나가래?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부엌에 가서 붉은 소금을 봉지째 들고 왔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뿌리며 말했죠. 빨리 나가. 재수 옴붙을라. 너 같은 게 있으면 이 집도 부정 탈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 결국 제 소금 세례에 놀란 두 사람은 집에서 나갔어요. 상간녀가 입구에서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나도 이딴 집 하나도 안 좋아. 오빠, 상속받은 집 한 채 더 있죠? 우리 거기 가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거진 줄 아나? 상간녀는 이 집을 잃는데도 그리 아쉬워하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재산이 많은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실제로는 쥐뿔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소리 빽빽 지르는 상간녀를 입구에 세워두고 크게 웃어 보였어요. 그 남자랑 만나면 모든 게 네 생각대로 될 것 같지? 근데 어떡하나? 유책 배우자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도 실패, 유부남 뺏어서 팔자 고쳐보려고 했던 것도 곧 실패로 끝나겠네? 잘해봐. 힘든 역경이 몰아쳐도 두 사람의 사랑이면 잘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상간녀와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 두 사람은 모르고 있거든요. 시모에게 숨겨진 비밀을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시모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연차를 쓰고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집에 찾아왔었어요. 어떤 남성분인데 어머님보다는 좀 어려 보이더군요.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시모 이름을 대더니 여기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집을 차린 게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찾아온 거 보면 꽤 오래된 지인인 듯 했어요. 저는 시모의 부고를 알렸고 상대방은 적잖이 놀라더군요. 그러고서는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집 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줬는데 갑자기 이자가 안 들어오고 연락이 끊겨서 와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저는 시모가 돈을 빌렸다는 말에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전혀 돈을 빌릴 만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돈을 빌리셨다고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빌린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부근 병원비도 막막한데 아들 결혼까지 겹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집을 담보로 말이죠. 그때 누님 말로는 집이 두 채나 되는데 어차피 자기 몸이 얼마 못 버틸 거라고. 죽으면 자기 살고 있는 집도 필요 없어질 테니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담보 물건 주소는 여기가 아니긴 한데 거기 가봐도 인기척이 없어서 여기로 와봤어요. 저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죠. 시모가 남편 혼낼 때 한 말이 이런 뜻이었나 싶더군요. 둘이 이혼 안 하면 별일 없을 거라는 말요. 그냥 협박하려고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였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하지만 않는다면 그 집은 잃어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남아있었을 테죠.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요. 혹시나 어머님께 빌린 돈 받으시려면 제가 아니라 아드님한테 따로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도 차용증을 미리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달 뒤쯤에 연락 좀 주시겠어요? 지금은 경영이 없어서 일단 장례 상속 다 정리되면 그때 연락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채권자를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시모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차용증을 찾았어요. 어디다 놔뒀나 싶었는데 통장과 집문서 등을 전부 뭉쳐서 옷장, 속옷 칸 아래에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차용증을 발견했어요. 돈을 빌린 건 어머님, 금액은 5천만 원. 이자만 매달 갚고 원금은 상환기간 끝나는 날에 갚는 걸로요. 상환기간은 이번 연도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볼펜 색깔이 좀 달랐어요. 아마 최근에 두 분이 만나서 상환기간을 다시 쓴 것 같더라고요. 이미 자기 죽음을 예측하고 계신 것처럼요. 저는 그 차용증과 문서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시모 집을 나왔어요. 남편과 이혼하면 남편이 직접 저 돈을 모두 갚도록 만들려고요. 그렇게 이혼은 여러 가지 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몇 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어요. 저는 공식적인 남남이 되었고요.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고 집도 지켰죠. 남편은 되지도 않은 술수를 쓴 것 때문에 오히려 제게 더 많은 걸 지불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모의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남편과 이혼을 했으니 앞으로는 그 집 상속받은 남편에게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당신 어머니 집에 있는 이 차용증 뭐야? 당신이 거기 놔두고 간 거야? 당신이 상속받았는데 당신이 알겠지. 그걸 왜 남인 나한테 물어? 우리 이혼해서 이제 남남이잖아. 그런 일은 혼자서 알아서 처리해야지. 잔소리 그만하고 무슨 일인지 당신 아는 거 없어?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어머님이랑 친했으니까 알 거 아냐. 자식이 돼서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불효라면 불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주 만났다면 그걸 모를 일이 없었겠죠. 뭐 시모가 꼭꼭 숨기긴 했지만 어머님이 돈 빌리셨대. 그 집 담보로. 얼마 전에 그 돈 받으러 채권자가 집에 왔었어. 뭐? 그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설마 나한테 일부러 이거 숨겼어? 일부러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당신이 집에 안 들어왔잖아. 게다가 내 말 들은 적이라도 있어? 전부 다 당신 할 말만 하고 나가버렸지. 내가 이야기할 틈이라도 줬니?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내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유품 정리는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마저 와이프한테 다 맡기니 그런 것도 모르지. 제 말에 전 남편이 이를 갈더라고요. 뭐라 대꾸하고 싶은데 제 말에 틀린 말이 있어야 말이죠. 그분이 하는 말이 어머님이 자기 죽으면 그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빚 갚는다고 했대. 그러니까 당신이 그 집 팔아서 상환하던지 아니면 5천만 원을 자력으로 마련하고 그 집을 살리던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사랑하는 상간녀가 당신이랑 같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렇지? 제 말에 핸드폰 너머 전 남편의 한숨 소리만 들리더군요. 이걸 미리 알았다면 이 남자가 저와 이혼을 했을까요? 절대 이혼 얘기 안 꺼냈겠죠. 저라도 있어야 어머님 빌린 돈을 어떻게든 적은 돈 들여 갚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 대출 담보로 잡힌 집은 자기가 상속받은 집이고 멀쩡한 집이 제 명의로 된 거잖아요. 너 설마 이런 거 다 알고 그 아파트 당신 명의로 돌렸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그 아파트 내 명의로 바꿔준 거 어머님 뜻이야. 당신도 다 들었잖아. 아, 그러고 보니 그때도 당신 잘못으로 그 아파트가 내 명의가 됐네.
지금도 당신 잘못으로 당신 아파트가 없어질 상황이고 당신도 참 대단하네. 어떻게 찍는 것마다 다 이 모양이야? 핸드폰 너머로 열받아서 소리를 지르는 상간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다 뭐야? 오빠 그러면 이제 이 집도 없는 거야? 아,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이건 좀 아니잖아. 저 아줌마한테 이거 못 맡겨?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상간녀가 힘들어하네? 우리는 남남이라서 그거 나한테 못 맡길 거라고 상간녀한테 알려줘.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심호의 채권자로부터 돈 다 돌려받았다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그 돈을 상환했나 싶어 확인해봤더니 글쎄 집을 팔았더군요. 상간녀가 그 집을 팔기를 원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잘 팔았구나 싶었는데 팔고서는 그 차액으로 전세를 들어간 게 아니라 월세를 빌려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이상했어요. 못해도 억은 넘는 집 팔고 5천만 원 갚고 나면 돈이 남을 텐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그 말이죠. 남편은 2달 뒤에 제게 찾아왔더군요. 그러고는 제발 용서해달라며 무릎부터 꿇었어요.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그러는 게 너무 남보기 부끄러워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였더니 집안을 쭉 둘러보고는 시무룩해지더군요. 자기 흔적이 다 사라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쩌라고요. 이제는 딸이랑 둘만 사는 집인데. 여기 왜 왔어? 당신 이미 이혼했고 남남이야. 애가 보고 싶으면 면접 교섭권 써서 밖에서 만나던지. 미안해. 여보, 당신 없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러니까 제발 딸이랑 같이 내 곁에 돌아와주면 안 될까? 무슨 귀신 씨나를 까먹는 소리야. 실없는 소리 할 거면 집에 가. 어이가 없어서. 젊은 여자 쫓아서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야. 그런 일을 당하고도 널 받아주면 내가 여기 왜 있어?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되던지 성당 가서 수녀님을 했겠지. 난 그렇게 이해심 많은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해. 나 그 집 팔고 남은 돈 그 여자한테 다 뺏겼어. 내가 그 집 팔고 나가야 한다고 했더니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 그래도 돈부터 갚아야 해서 집을 팔고 전세 계약하려고 했는데 걔가 전세 계약금으로 뒀던 돈 다 들고 날랐어. 나는 빈털터리로 급한 김에 월세방 얻어서 살고 그래서 그게 우리 집에 올 이유가 되긴 해. 당신이 나 싫다고 떠나갔으면 그 여자를 찾아다녔어야지. 찾았는데 남자가 있었더라고. 나 만나는 동안에도 계속 친구라면서 만나던 친구 있었어. 그런데 둘이 동거하고 있더라고. 집에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 남자만 내보내서 말 시키고 그 남자가 하는 말에 충격받아서 집에 돌아왔어. 뭐라고 하던데? 둘 사이에 애라도 생겼니? 그게 아니라 돈도 없는 게 젊은 여자는 왜 찾냐고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고. 그 이야기 듣고 완전 열받아서 거기에 한바탕 난리 피워주고 그렇게 집에 왔어. 그리고 그 여자한테 경고 날렸지. 돈 안 돌려주면 혼인빙자 사기로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겨우 반쯤 돌려주더라. 나머지는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 걱정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둘 다 참 저한테 한 집보다 더 크게 당했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더니 결국에는 서로를 향해 칼끝을 들이대는 사이가 됐으니 알아서 걱정해. 난 그런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리고 나 늙을 만큼 늙었거든? 당신 취향의 젊은 여자나 계속 찾아봐. 늙어 빠진 아줌마 찾아오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하며 헛소리 실실 해대는 전 남편을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집에서 내보내고는 한참을 웃었어요. 아까 웃지 못한 것까지 앞에서 펑펑 웃었죠.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호되게 당한 전 남편과 상간녀를 보니 너무 고소해서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의 인연은 그렇게 뚝 끊어졌답니다. 그 뒤로 연락 한 번 오지 않았으니까요. 솔직히 딸아이 생각하면 남편의 존재가 아쉽기도 하지만 딸아이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그다지 관심 자체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애 정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지 걱정되어서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만 자기가 원하는 건 다정하고 좋은 아빠인데 아빠가 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모든 걸 잃고 망한 아빠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냥 너무 한심해서 관심이 없어지더랍니다. 참 부모가 돼서 이런 취급 당하는 것도 피해야 할 일 중에 하나겠죠. 저는 남편과 이혼 후에 착실하게 딸을 서포트하며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어려울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 집과 위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육아와 살림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딸과 둘만 보내는 시간이 남편과의 결혼 기간보다 더 많은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주거든요. 결혼 기간 동안 남편과 놀러 간 일도 크게 없었는데 지금 딸아이와 공연이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식사를 하고 여행을 하는 등 정말로 알차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행복을 하나 얻으려고 남편을 잃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런 남편도 있나 싶겠지만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 큰 용기를 낸 거예요. 아직 제 직장 사람들도 이 정도로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거든요. 젊은 여자와 남편이 바람났다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있기나 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에 맺힌 응어리도 조금씩 풀어내는 기분이 들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